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여기는 다시 광명 KTX역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이고요.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여기서 저희가 녹화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들었던 컨텐츠고요. 차에서 방금 가다듬고 제가 이 선수들에 대한 생각을 좀 공유할까 합니다. 총 5명의 선수를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이 선수들의 평가가 저는 공존하는 것 같아요. 고평가 혹은 저평가, 저평가 혹은 고평가, 굉장히 좀 평가가 엇갈리는 5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들의 프로파일 그리고 수상 경력 또 통산 기록들을 함께 읊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는 제이슨 테이텀입니다. 테이텀이 지난 시즌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을 때 파이널 MVP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 결과 때문인지 저희 조코피TV의 유튜브 댓글창도 뭐 난리가 났어요. 과소평가다, 과대평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자, 일단 제이슨 테이텀의 프로파일입니다. 1998년 3월 3일생이고요 2m 3cm에 굉장히 키가 큰 빅윙입니다. 윙스팬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2m 11cm니까 보통은 한 12, 13cm 더 키보다 길 때 윙스팬이 최상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17년 1라운드 3순위로 보스턴 셀틱스의 지명을 받았죠. 보스턴이 픽 다운을 하면서 결국 셀틱스가 테이텀을 품에 안았습니다. 자, 수상 경력 2024년 파이널 우승, 그리고 2022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MVP였고요. 자, 그리고 NBA 퍼스트 팀에 3년 연속 뽑혔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니까 뭐 리그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하나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서드 팀에는 2020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올스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 그리고 올스타 MVP에도 2023년에 선정됐었죠. 자, 통산 기록을 살펴보면 일단 부상이 크지 않았어요. 8시즌 동안에 568경기를 뛰었고요. 23.4득점, 통산 득점도 이미 13,000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7.3 리바운드, 신장에 비해서 또 리바운드를 아주 잘 잡는 유형의 선수고, 필드골 46%, 3점 37%니까 뭐 신체 조건 대비 좀 아쉬운 면은 있긴 합니다만, 자, 그래도 충분히 훌륭한 그런 득점왕이라 볼 수가 있죠. 자, 플레이오프 기록을 살펴보면 7시즌 뛰었는데 벌써 113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팀이 플레이오프 높은 곳을 향했다 보니까 굉장히 출전 기회가 많았고요. 24득점, 7.9 리바운드, 4.9 어시스트, 전체적으로 정규 시즌에 비해서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이텀에 대한 고평가, 저평가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는 고평가에 반대하는 이유는 일단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입니다. 그쵸? 보스턴을 대표하는 에이스지만 임팩트가 좀 부족하고 또 클러치 활약상도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뭐 새가슴까지는 아니지만 무언가 우리가 테이텀을 떠올렸을 때 확실한 임팩트 혹은 클러치에서의 활약상 자체가 커리어나 혹은 또 이 플레이오프 경기 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젊은 선수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개인의 능력과 별개로 풍족한 팀 환경을 드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뭐 금수저 아니었냐, 그래서 뭐 저도 3루텀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됐는데, 일단 보스턴 셀틱스에 드래프트 됐을 때 테이텀조차도 보스턴을 가기 싫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좋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고든 헤이워드가 불의의 부상을 입고 또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테이텀은 첫 시즌부터 굉장히 많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팀 환경 때문에 만약에 테이텀이 좀 환경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팀을 갔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걸, 그래서 나는 고평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꽤 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큰 경기에서 드러나는 기복, 그리고 부족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큰 경기에서 기복을 드러낸다는 게 뭐 사실 버드 체스트는 아닙니다. 새가슴은 아니지만 야투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든지, 야투가 떨어지는 날은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감은 있죠. 그게 또 부족한 일관성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반대로 저평가에 반대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봤었는데, 일단 보스턴이 시스템 농구가 가능한 건 결국 테이텀이 굳은 일에 능한 에이스이기 때문이다. 저는 지난번 제 컨텐츠에서도 테이텀을 높이 평가한 이유가, 테이텀은 득점만, 공격에만 신경 쓰는 선수가 아닙니다. 수비도 열심히 하고 리바운드도 아주 많이 잡고, 그리고 이 보스턴의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이타적인 농구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이슨 테이텀이 굉장히 이타적인 1옵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팀 퍼스트 마인드라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빅 윙의 사이즈에 특출한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어요. 테이텀은 제가 생각했을 때 빅 윙 가운데는 플레이메이킹이 그래도 탑5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또 BQ가 높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이텀 자체가 워낙 사람 자체가 노잼이에요. 노잼 인터뷰, 그 다음에 논란은 아예 만들어내지 않는 성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와 까를 동시에 미치게 만드는 그런 슈퍼스타의 면모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런 스타일과 실제 농구 실력 자체는 무관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테이텀이 무언가 좀 바와 까들을 동시에 미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과소평가를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제일런 브라운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런 브라운은 1996년생이고요. 그리고 10월 24일에 태어났습니다. 198cm에 102kg. 굉장히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외곽 차원이라 볼 수가 있고, 윙스팬이 굉장히 길어요. 2m 13cm. 키보다 15cm가 길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장점이라 볼 수가 있죠. 2016년 1라운드 3순위로 보스턴 셀틱스의 지명을 받았고요. 수상 경력은 2024년에 파이널 우승, 파이널 MVP,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MVP 전부 다 테이텀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세컨 팀이 유일한 올 NBA 팀 선정이고요. 올스타에는 4번 선정됐습니다. 2021년 그리고 23년부터 25년까지 굉장히 많은 또 인정을 받고 있는 선수라 볼 수가 있죠. 자, 통산 기록은 테이텀만큼이나 아주 건강한 선수입니다. 9시즌 589경기 30.6분을 뛰었고요. 통산 11,000득점, 18.9득점, 5.3리바운드, 필드골 48%, 3점 36%. 루키 때부터 당장 고득점을 올렸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평균 득점이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평균 19점을 지금까지 넣고 있습니다. 자, 플레이오프 기록도 역시나 풍부하죠. 7시즌 동안 124경기 33.2분 뛰면서 19.1득점, 5.6리바운드, 2.4어시스트, 필드골 48%대 거의 정규 시즌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기복 자체가 크게 드러나는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평가 저평가 한번 제가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평가에 반대한다. 일단 공수겸장이긴 하지만 투웨이 플레이어에 가깝죠. 둘 중 하나라도 리그 최상위급 티어는 아닙니다. 그쵸? 그랬다면 올 NBA 세컨 팀이나 혹은 퍼스트 팀에 뽑혔겠죠. 그런데 투웨이 플레이인 건 맞지만 확실하게 완전히 주머니 속 송곳처럼 튀어나오는 그런 특출한 능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컨퍼런스 파이널 MVP, 파이널 MVP도 받았지만 셀틱스 시스템의 중심은 그래도 테이텀입니다. 테이텀이 1옵션이고 브라운은 어디까지나 2옵션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또 고평가를 좀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유투가 불안합니다. 80%대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자유투는 불안하고 약점에 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외곽슛 능력도 좀 일관성이 떨어져요. 올 시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리머텍이나 혹은 드리블 드라이브, 그리고 미드레인지 게임은 오케이인데 롱레인지 샷이라든지 자유투에서는 좀 일관성이 낮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고평가에 또 반대하는 이유기도 하고, 자, 반대로 저평가에 반대하는 이유는 일단 테이텀도 기복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1옵션으로 뛸 수 있는 혹은 테이텀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최상위 2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굉장히 화려한 하이플라이어예요. 하이플라이어고 다재다능한 선수고 또 원래 머리가 좋기 때문에 BQ도 평균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덩크를 열심히 많이 찍고 또 멋진 덩크를 찍는데 거기에 다재다능함이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역시나 테이텀과 비슷하게 제일런 브라운도 거의 이 구설수를 만들지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이플라이어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재다능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또 과소평가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일런 브라운만큼 팀이 원하는 바를 매 시즌 바꿔오고 그 다음에 또 매 시즌 팀이 원했던 역할을 잘 해낸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제일런 브라운은 루키 때부터 팀이 원하는 모든 역할을 수행했었는데 6맨 롤, 그 다음에 윙, 3옵션, 그 다음에 3&D, 그 다음에 또 플레이메이커, 자, 이런 역할들을 전부 다 해냈단 말이죠. 그런데 제일런 브라운은 본인도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나는 매 시즌 팀이 역할을 바꾸자고 했을 때 나는 그 모든 역할을 해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저희 조코피TV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일런 브라운이 매 시즌 거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일런 브라운을 저평가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선수는 아마도 모두가 다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루디 고베어입니다. 자, 루디 고베어는 1992년생입니다. 어느덧 노장이 됐고요.
2m 16cm에 118kg, 그리고 윙스팬이 무려 2m 35입니다. 키보다 20cm 가까이 기니까 진짜 이 신체 조건 자체는 축복받았다 볼 수가 있죠. 2013년 1라운드 27순위로 유타 재즈에 지명을 받고 이후에 쭉 활약을 하다가 미네소타로 이적을 했습니다. 자, 수상 경력을 살펴보면 올해 수비수상 4번, 그 다음에 디펜시브 퍼스트 팀 7번, 블락샷 왕 2번, 리바운드 왕 1번, 그 다음에 올 NBA 세컨드 팀 1번, 서드 팀 3번, 올스타 3번. 굉장히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죠. 어떻게 본다면 테이텀이나 브라운보다도 더 이력에 추가해야 될 그런 문구들이 많습니다. 자, 통산 기록은 12시즌 812경기니까 역시나 이 루디 고베어도 빅맨치고 특히 굉장히 출석률이 높은 선수라 볼 수가 있죠. 12.6득점, 통산 만점을 넘겨 넣었고요. 리바운드도 9,488개니까 리바운드나 득점 수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만만 클럽은 눈앞에 다가왔고, 그리고 블락샷은 통산 1,700개가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필드골은 65.5%. 대부분 받아먹는 득점이다 보니까 야투 3개 중에 2개를 그냥 집어넣죠. 자, 그렇다면 루디 고베어의 고평가에 반대하는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려한 수상 경력에 비해서 약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외곽 수비.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가 있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외곽에서 헌팅 당한다거나 아니면 외곽 자원들이 슈팅을 던질 때 균형을 잃고 엉덩방을 찍을 뻔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자, 이런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좀 임팩트 있는 수비 못하는 장면이 루디 고베어의 떨어지는 외곽 수비력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외곽 수비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비력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공격력입니다. 저는 대중들이 적당한 수비력과 적당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더 설왕설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루디 고베어처럼 수비를 확 잘하는데 공격이 좀 약간은 못하고 젬병이 스타일들은 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고, 반대로 공격을 엄청나게 잘하는데 수비를 못하면 들까입니다. 정리하자면 빅맨이 가장 까일 수 있는 저는 유형이 고베어라 생각을 해요. 수비를 그렇게나 잘하는데 공격을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적당히 하는 경우, 공격을 엄청나게 잘하고 수비를 못하는 경우, 수비를 엄청나게 잘하고 공격을 못하는 경우에서는 고베어가 세 번째잖아요. 가장 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쓸데없는 언행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좀 하락시키는 유형이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코로나 시국에도 그랬었고, 또 인터뷰도 그렇고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서 안티들에게 굉장히 많은 먹잇감을 줘요. 이거는 자승자박이라 볼 수가 있지만,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루디 고베어를 롤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선수들의 모범이 되는 선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평가에 반대하는 이유. 자, 일단 유러피언입니다. 유럽 선수들을 미국 언론에서는 굉장히 까죠. 야니스나 요키치급 선수가 아니라면 아예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억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고베어는 엄청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선수잖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과까지 까내리는 무지성 안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베어가 스스로 본인을 수렁속으로 빠뜨린 것도 있지만 미국의 언론들이 또 고베어를 또 하나같이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저평가하는 그런 풍토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공격력이 약하다 하지만 그래도 평균 2자리 득점은 가능한 공격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력이 아예 바보라든지 아예 젬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루디 고베어의 공격력을 또 지나치게 하대하고 또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를 놓고 봐도 9시즌 연속 더블러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물론 기록은 전부가 아니지만 유럽에서 건너온 1라운드 하위 픽 순번의 선수가 9년 연속 더블이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저평가에 반대합니다. 자, 네 번째 선수는 제일런 브런슨입니다. 자, 제일런 브런슨은 1996년 8월 31일생이고요. 185cm에 93kg, 그리고 윙스팬은 193cm니까 작고 통통하며 팔이 짧습니다. 그래서 2018년 2라운드 33순위로 지명이 됐었는데 빌라노바 대학을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이끌었지만 이런 보잘것없는 신체 조건 때문에 2라운드로 밀린 거죠. 자, 하지만 수상 경력은 2024년에 세컨팀, 그리고 2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됐습니다. 통산 기록은 7시즌 29.1분을 뛰면서 벌써 평균 득점이 18득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런 브라운과 별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3.2리바운드, 어시스트 5개, 그리고 통산 8,619점이니까 만득점이 머지 않았습니다. 자, 플레이오프에서 더 강해지는 선수예요.
평균 34.8분을 뛰면서 23.9득점, 그리고 필드골이 45.9%, 어시스트 4.8개. 대부분의 기록이 정규 시즌보다 상승한 이유는 그만큼 이 제일런 브런슨이 굉장히 팀에서 비중이 높아졌을 때 또 소속팀의 성적도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런 브런슨의 고평가에 반대하는 이유, 일단 공격에 비해서 대인 수비나 팀 수비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비에 대해서는 제일런 브런슨에게 기대할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웨이 플레이어라 볼 수는 없고 공격에 편중된 플레이어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유야무야 존재하는 빅마켓 프리미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뉴욕 닉스가 뭐 엄청나게 최근 들어서 성적이 좋다거나 그 다음에 우승을 자주 달성한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뛰는 포인트 가드라면 저는 하입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올스타에도 계속 뽑혔고, 또 성적은 뛰어나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소도시에 있는 팀들보다는 더 많은 이점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은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리고 2라운드 출신으로서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발전 속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제일런 브런슨이 그렇다고 해서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그렇다면 동료를 조금 더 업시키고 또 동료들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힘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스티브 내시라든지 혹은 제이슨 키드의 유형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내 득점을 먼저 보고 이기적이지 않은 선에서 본인이 득점을 먼저 가져가는 그런 공격형 콤보 가드다. 이게 저는 제일런 브런슨을 고평가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반대로 저평가할 수 없는 이유도 있어요. 일단 화려함이 부족할 뿐 내실 자체는 뭐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이 제일런 브런슨은 하이플라이어와는 전혀 거리가 멀고, 스킬셋은 좋지만 아크로바틱하거나 공중 고개를 뭐 잘하고 그 다음에 팬들을 번쩍이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실이 워낙 좋아요. 이 내실은 뭐냐면 야투 효율, 그리고 실책이 적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동 포지션, 여기에 같은 신체 조건 내에 최고의 야투 효율을 자랑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단 185cm의 키는 전혀 크지 않고요. 그리고 신체 조건도 좋지 못합니다. 팔이 일단 길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운동 능력은 뭐 하위권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야투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건 농구를 잘 이해하고 슛 셀렉션이 뛰어나고 또 팀 퍼스트 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2라운더 치고는 믿기 힘든 성장세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는 제일런 브런슨이 1라운드 로터리 픽이나 혹은 1라운드 뭐 중위권, 심지어 1라운드 하위권에 지명된 선수도 아닙니다. 2라운드 33순위에 지명된 선수라는 걸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평가에 반대하는 이유들이 이 제일런 브런슨의 드래프트 지명 순번으로 모두 익스큐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라운더 치고는 믿기 힘든 상승세,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선수는 도만타스 사보니스입니다. 1996년생 5월 3일, 그리고 2m 8cm인데 윙스팬이 굉장히 짧아요. 본인의 키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 하지만 워낙 다재다능하고 그리고 파워가 넘치다 보니까 2016년 1라운드 11순위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자, 수상 경력도 나쁘진 않습니다. 세컨팀 2번, 그리고 올스타 3회, 그리고 리바운드왕도 2번. 그러니까 리바운드왕 잡았을 때 전부 다 세컨팀에 뽑혔습니다. 자, 그리고 통상 기록은 이제 9시즌 뛰면서 631경기 30.8분, 16.1득점, 10.6리바운드, 평균 기록 자체가 더블더블이고요. 그리고 10,000득점 넘겼습니다. 뭐 리바운드 10,000개는 사보니스가 큰 부상을 입지 않는 이상 충분히 기록을 하면서 은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시스트가 무려 평균 4.9개입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3,000개를 이미 넘겼고요. 플레이오프에서는 많은 시간을 뛰지 못했습니다. 내 시즌 20경기 25.6분이었는데 12득점, 평균 7리바운드, 2.7어시스트.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보니스가 대부분의 플레이오프를 지금처럼 엄청나게 잘하지 않았을 때, 저연차 때 뛰었기 때문에 기록 자체는 아직까지 플레이오프는 평범한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평가, 저평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보니스의 고평가에 반대하는 이유, 일단 기록이 담지 못하는 수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블락샷 능력도 그렇고 팀 디펜스, 세로 수비, 가로 수비 전부 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사보니스의 수비하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수비 리바운드일 뿐이고 나머지는 그냥 평균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경기 지배력, 그리고 고투가이의 면모는 낮은 편이에요. 1옵션으로 뛸 수도 있지만 사보니스가 1옵션으로 증명한 적도 없고, 그리고 빅맨 포지션의 한계도 있겠지만
뭐 니콜라 요키치라든지 혹은 과거에 뭐 하킴 올라주원이나 이렇게 빅맨치고 클러치 능력이 좋았던 선수에 비해서는 지배력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뛰었던 대부분의 소속팀이 약체였어요. 그러니까 뭐 세크라멘토, 인디애나, OKC 전부 다 약체라기보다는 뭐 중위권 팀에 가까웠는데 컨텐더, 그러니까 우승 후보 혹은 엘리트 팀에서 뛰는 사보니스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증명한 바도 없지만 저는 중위권 팀에서 이렇게 에이스를 하는 역할에 더 맞지 않나. 그래서 고평가하기는 힘듭니다. 아직까지는. 자, 반대로 저평가에 반대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일단 쇼맨십 부족합니다. 그리고 유러피언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가려진 역대급 다재다능한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니콜라 요키치에 가려져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유러피언이고, 그리고 화려함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시스트를 7개, 8개 뿌리는 선수가 이렇게 주목 못 받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저는 저평가에 반대하는 이유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사보니스가 빅마켓에서 뛰는 미국인 빅맨이었다면 2년 연속 올스타에 낙방했을까요? 저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봐요. 유럽에서 뛰고 세크라멘토라는 소도시에서 활약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보니스의 진가를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빅마켓이 아니더라도 미드메이저 팀에서만 뛰었더라도 저는 사보니스가 올 시즌에 또 지난 시즌 때 올스타에 뽑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보니스도 루디 고베어와 마찬가지로 무려 9년 연속 더블러입니다. 그리고 세크라멘토 이적 이후에 어시스트가 빅맨인데 무려 7.3개예요. 자, 하지만 대접은 영 시원치 않죠. 그래서 저는 9년 연속 더블 이거는 절대 어려운 기록이고, 그리고 세크라멘토 이적 이후에는 동료들까지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사보니스를 아직도 많이 저평가하기 때문에 올 NBA 팀이라든지 또 올스타 횟수 자체가 아직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과대평가와 과소평가가 공존하는 5명의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제 의견 그리고 선수 목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